그 불륜을 감지하는 능력, 여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성이 촉이 좋다는 게 많잖아요. 네. 실험을 해봤는데 남성이 평균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남성은 항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수많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봐도 자기 배우자의 감정적인 배신과 육체적인 배신이 있다고 했을 때 여성은 자기 배우자의 감정적인 배신에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질투를 할 만한 상황인데 그 질투를 잘 다스리는 게 너무 좋았던 영화가 패스트 라이브스거든요. 너무 잘 골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근데 혜성이 그 혜성이가 드디어 미국으로 와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싱글이 아니라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이 내가 모르는 이 과거의 일부 조각, 이 아내의 어떤 과거, 전생 같은 그 일부를 나도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와, 오늘 주제는 단어가 두 개예요. 오, 질투와 선망. 앤 선망. 네. 선빵 아니죠? 선망이죠? 네. 선빵. 요즘 좀 거치게 사시나 봐요. 이동진 평론가님,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어쩜 이렇게 글자 수가 다 길어요? 그러네. 배측, 전방, 대상, 피질. 배측, 전방, 8 대상, 피질. 글자. 블랙스완. 아, 블랙스완 생각났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 적으면서 얘기했지만 질투는 네. 보니까 내가 가진 걸 남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인 오, 네. 것 같고요. 예, 예. 젤러시? 어. 네. 근데 선망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져서 나도 갖고 싶어서 우러러보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약간 envy가 네.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망에 악의가 담겨 있으면 맞아요. 또 시기가 되는 거고 네. 뭐 한국어나 영어라는 게 딱 1대1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기 질투가 또 약간 연결되지 않습니까?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질투는 세 명의 관계에서 생기는 말이고 시기는 두 명의 관계에서 생기는 말이다라는 말이죠. 와, 그것도 명료하네. 제가 말한 건 다 잘라주세요. 아니요, 그 말도 이게 맞아요. 정답이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관계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이 관계의 숫자 혹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동진님도 사실 질투심이나 뭐 시기심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시기도 많은 사람인데 그냥 저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질투가 가장 적은 시기 같아요. 그건 사실 나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감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컨트롤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제 막 잘생긴 사람 보고 막 이런 멋있는 사람 보고 이러면 막 외적인 거에? 예, 막 그랬었죠. 요즘은 잘생기고 멋진 사람 보면 좋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사실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궤도님은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내가 질투를 하려면은 이 사람이 나와 가까워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지나가는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질투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예를 내가 들면 아예 우리가 모르니까. 뭐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죠. 네. 근데 SNS 같은 경우가 온라인상의 거리가 우리를 너무 친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또 연구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옆자리에 앉은 짝꿍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친구랑 친하던 안 친하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친하다고 느낍니다. 네. 근데 온라인상의 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보고 그 사람의 정보를 보고 듣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교가 서로의 일상의 비교가 돼야 돼요. 네. 근데 SNS의 문제가 뭐냐면은 누군가는 그들의 하이라이트의 삶을 올려요. 그쵸. 편집된 삶. 예. 근데 나는 내 삶의 비하인드 씬을 이 하이라이트와 비교를 합니다. 그치. 만약 영화로 치면은 내 영화에 지나가는 한 장면을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지금 생얼로 잠옷 입고 있는데 그쵸. 포토샵 잔뜩한 사진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파민이 엄청 나와요. 하트를 받거나 뭐 좋아요, 댓글 이걸 받을 때마다 그럼 이게 안 달리잖아요. 또 잘 달린 글들과 포스트 등을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도 재밌는 연구가 있냐면 어떤 수많은 커플들을 가지고 그 커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자기 연인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걸 수치화해요. 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그들은 마음대로 살게 하고 네. 7년 뒤에 그 사람들 다 다시 수송을 해서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혼한 커플이 7년 전에 질투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가를 역산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결혼에 이른 커플은 평균 질투 지수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아까 봐서 하는데 168이에요. 몇 점?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게이지는 네네네. 뭔지 모르겠어요. 재밌다. 반면에 결혼에 이르지 않고 그냥 7년 사이에 헤어져 버린 커플의 질투 지수는 143이에요. 얘기인 즉슨 꼭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커플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무슨 뭐 완성되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질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뺏기기 싫어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딱 그 진화 생물학 혹은 뭐 이렇게 뭐 동물행동학 네. 이쪽으로 볼 수 있는 연구인데 그렇죠. 재밌는 게 이 연구가 쉬운 연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물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이 1처 1부제 동물이 잘 없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대초원 들쥐라는 애로 한번 해보는데 아, 인간이 거의 대초원 들쥐급이거든요. 근데 네. 대초원 들쥐가 1부 1처제 동물이에요. 네. 근데 대초원 들쥐로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얘가 쥐기 때문에 인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연구를 해도 1부 1처제긴 하나 근데 얘는 쥐잖아. 이렇게 되니까 네. 아, 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TT 원숭이입니다. 특히 원숭이. 네. 네. TT 원숭이로 걔네들도 이 실험을 1부 1처제 원숭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과연 질투를 할까? 실험을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컷 원숭이로 실험을 해요. 수컷 원숭이가 있고 자기의 짝꿍 암컷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암컷 원숭이가 혼자 있는 케이지 안에 낯선 수컷 원숭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컷 원숭이, 실험의 대상인 수컷 원숭이의 변화를 보는 거죠. 나랑 관련 없는 암컷과 다른 수컷들, 그다음에 나랑 짝꿍인 암컷과 다른 수컷들.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 이 수컷 원숭이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내 암컷이 다른 수컷과 있는 것 자체를. 그리고 여기에 테스토스테론도 올라갑니다. 네. 공격성. 네, 남성성, 공격성이 나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저 수컷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아마도 인간도 이런 비슷한 결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질투를 한다는 게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생각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구성되는데 일부 1처제인 경우에 질투심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투가 강화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소유의 개념이 중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에리 프롬 같은 그 철학자도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보면 인간의 어법들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꿈을 꿔라고 하면 I dream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요즘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엔 동사로 표현해야 될 것을 이제는 명사를 소유로 have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뀐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 같은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자본주의 어떤 그 발전이나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관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질투고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에서 나온 맞아요. 공격적인 감정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두 분 다 유명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사실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건 네.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남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바로 샤덴프로이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치 뭐 맞아요. 못된 사람들,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다 그렇죠. 다 있다는 거죠. 샤덴프로이드라는 말 네. 자체가 한 단어예요. 띄어쓰기 할 필요가 없고요. 합친 거잖아요. 네, 그죠? 한 단어인데 네. 이 독일어가 이 언어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독일어는 한없이 늘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명사. 레고 블록처럼 쌓을 수 그렇죠. 있죠. 그게 독일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철학에 유리한 언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찌됐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샤덴이라는 말은 피해란 뜻이에요. 손상이라는 뜻이고 독일어로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기쁘다는 얘기인데 이때 피해는 남의 피해고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나 어떤 안 좋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속으로 고소해하는 말, 마음,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간 쌤통 비슷한 이런 거예요. 쌤통도 붙여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쌤과 쌤통. 통이 붙어 있죠. 네.
저는 세상의 모든 재밌는 이야기, 영화든 소설이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재밌는 스토리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맞아요. 높이 날았다가 높이 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전락하는. 아니면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네. 그리고 우리는 신데렐라 스토리도 좋아하지만 네. 전락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샤덴프로이드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질투와 선망이라는 그 이 주제가 네. 샤덴프로이드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잖아요. 아, 샤돈 할 때 그 샤덴프로이드구나. 사돈. 아,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일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론이 사면 안 돼. 정말 안 되겠는데요. 죄송해요. 일본 실험을 했는데 네. 일종의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나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또 정해가지고 상황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는데 그 이 사람들이 이 상황극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fMRI를 찍어요. 네. 그럼 이때 어떤 걸 보냐면은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뭐 직업도 있고 모두하고 모두 하다가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굉장한 실패를 겪고 이런 걸 막 상황극을 하는 이 과정이 실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일부 참가자들이 fMRI를 찍었더니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네. 활성화가 돼요. 어.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감정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 진짜 배가 아플 것처럼. 네, 배가 아픈 것처럼. 결국 뇌에서 느끼는 거죠.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언제냐 봤더니 일반적으로 누군가 성공했을 때 나와 완전히 무관한 직종에 있는 사람의 성공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나랑 무관하면 무관하고 멀수록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다. 저 샤덴프로이드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소설이 있는데 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코라는 네, 소설이에요. 아까 이게 코가 코예요? 네, 눈, 코, 입 할 코. 때? 네, 눈코 할 때 코인데 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때문에 아쿠타가와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이 굉장히 있어요. 유명한 상인데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인 소설상, 신인 소설가상, 네. 신인 작가상 데뷔장, 데뷔 작가한테 주는 이런 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쿠타가와상을 못 받은 게 평생에 굉장히 약간 신인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상이구나. 많은 논란이에요. 약간 어쨌건. 필즈상 같은 거네요. 근데 아쿠타가 류노스케가 데뷔작으로 쓴 게 코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짧아요. 그 소설을 보면 어떤 스님이 있어요, 일본에. 이 스님이 코가 너무 길어요. 네. 너무 코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막 흔들흔들 거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수평으로. 피노키오처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코를 가지고 비웃는 거죠.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다가 어떤 비법을 알게 돼요. 코를 짧게 만드는. 뭐 소설 속에서는 간단해요. 그냥 끓는 물에다가 코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발로 밟아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가 줄어드는 건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했더니 정말로 그 비법이 통해가지고 네. 코가 짧아서 정상인처럼 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지? 소설에서 사람들이 더 비웃어요. 짧아졌네? 라고 이제 비웃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미모를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과거사를 넣거나 해서 이렇게 비웃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날 아까 사진 약간 같은 성형을 거. 했다. 그렇습니다. 약간 네. 일종의. 그런 케이스와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그 남들이 자기를 더 이전보다 비우는 걸 못 견뎌하죠. 그러다가 어느 다시 날 늘려요?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좀 나고 하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코가 옛날과 똑같아졌어요. 소설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스스로를 체념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덜 비웃겠네 하면서 걸어가는 게 소설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웃어요 또. 야, 쟤 짧아졌다. 다시 길어졌다. 영원한 기쁨이네. 영원한 샤덴프로이드. 어쩌면 이게 무조건 비웃어요. 근데 너무 슬프다 이거. 원래 그죠? 그러니까 아니, 약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네. 살찌면 살쪘다 뭐라 그러고 살 빠지면 살 빠졌다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쿠타가 류노스케가 쓴 코에 이게 지문을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저자의 마음이 들어간 그런 문장인데 거기엔 이런 거예요. 남들이 불행해서 벗어나면 남들이 불행한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또 남들이 그 불행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걸 보면 뭔가 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양자 측면이 다 있죠. 남들이 고통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눈물도 흘리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건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와서 다시 본 궤도 오르면 이거 뭔가 안타깝고 놀릴 게 없어졌어요. 뭔가 좀 섭섭하고 이런 저렇게 마음이 빨리 극복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복잡하고도
어두운 존재인지. 슬프다. 아, 우리 셋 다 똑같이 쓴 게 있네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아마데우스. 그리고, 네, 아마데우스를 맞아요. 썼네요. 대표적인 경쟁, 라이벌리 하면은 떠오르는 맞아요. 페어잖아요. 근데 모차르트의 삶이 조금 덜 비극적일 수 있었을 텐데 비극적으로 만든 원인 중에는 하나가 맞잖아요. 일거리도 다 없어지게 만들고 교묘하게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고. 영화적으로 이제 그렇게 극화가 됐고 뭐 원래 희곡 자체도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투한 속성을 보여주는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을 때의 시기에 더 가깝겠죠. 우리 아까 표현했다면 시기했을 때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보다 재능을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나는 근데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나보다 재능이 저렇게 뛰어났는데 인간이 개차반이다. 맞아.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재능이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형편없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나는 도덕성도 있고 인생 제대로 바르게 살아왔고 궁정에서도 굉장히 대접을 받고 이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니까 아니 신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가장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살리에리다. 맞아요. 진정한 그러니까 선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살리에리한테 저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안 귀를 줬더라면. 안 줬으면 근데 진심으로 그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막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감탄을 하고 진정한 선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왔을 때 저게 내가 없던 거구나. 결국 내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잘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네.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리에르가 만족을 했어. 모차르트 잘하긴 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에이스야. 이러면 괜찮은 거야.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한 콘텐츠. 네네. 영화가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네. 나탈리 포트만이죠. 야,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은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섬찟해. 알고 봐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본인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 거죠. 본인이 잘하고 싶으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체할 만한. 근데 얘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차르트에게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살리에르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저건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한 건데 이 블랙스완에서는 그 릴리라는 동료가 있잖아요. 근데 릴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너는 뭐 블랙 매력이 부족해. 너는 맞아, 관능미가 부족해. 이러니까 스스로 잘못 생각을 하면서 저 릴리가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그쵸. 오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걸 쟤는 할 것이다. 그쵸. 내 자리를 보는 뺏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 질투와 선망이 사람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는가. 물론 이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난 일 같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흐나 고갱 같은 경우도 네네. 엄청난 그 서로의 질투와 선망이 섞인 분들이잖아요. 고흐는 좀 거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갱은 조금 완벽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고흐는 뭔가 계속해서 고갱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보다 뛰어났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고갱이. 근데 중요한 건 고흐가 그 집착 때문에 성장해요. 그래서 아마 고갱에 대한 집착, 질투가 없었다면은 고흐도 이 정도까지 대단한 작가가 안 됐을 수 있다. 라는 좀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단어가 정확하겠네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거를 또 딱 쓰셨네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제가 저걸 쓴 것은 저는 이제 기영도 시인 때문에 쓴 거고요. 네. 기영도 시인이 이제 요절 하시도 했지만 워낙 또 훌륭한 좋은 시들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거의 제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질투는 나의 힘이고 네. 중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이런 탄식 같은 게 있는데 평생 이제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진정으로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에 탄식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질투가 만약에 선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거기에는 희망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망에서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갖고 오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쪽에 다가가든 간에 그것은 나를 고양시키는 동력이 되잖아요. 네. 그 희망만으로 평생 살아온 화자라는 뜻이거든요. 질투는 나임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박해일 씨가 주인공인데 영화 속에서 이제 사진 작가인 배종옥 씨를 좋아해요. 네. 근데 배종옥 씨가 극 중에서도 한참 연상으로 나오는데 그 배종옥 씨가 어떤 직장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면서 편집장하고 사귀게 돼요. 문성근 씨거든요. 와, 배우들 라인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여자가 또 누난 다른 내 편집자. 여잔데. 그렇죠. 아, TT 원숭이. 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 좋은 침대에서 남자가 자니까. 그것을 그럼요. 질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그 잡지사에 취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굴로 잠입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묘한 감정을 느껴서 그 편집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감을 느끼는데 편집장님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 참 좋아요. 또 그 편집장 자체가 갖고 있는 이상한 매력이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선망해요. 이러면서 생기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네. 박찬욱 감독님의 굉장히 뛰어난 점은 저런 감정을 영화화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이런 이상한 그쵸, 감정 그런 걸 너무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시고요. 차기작이 빨리 좀 나왔으면 이 좋겠다. 방송을 보시고 차기작을 또 빨리 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남녀 관계에서 사귀거나 뭐 좋아하는 관계에서의 질투심이 네. 소재로 되는 경우 영화가 정말 무섭게 흘러가요. 걷잡을 그런 수 없어요. 질투를 다룬 그런 특히 이제 남녀 사이에서 이런 삼각관계나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가장 유명한 건 오셀로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 4대 비극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망상에 빠져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셀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으로 극중인 네.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에게 사실은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아요. 무어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무어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흑인이나 아랍인들의 혼혈인이 흑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흑인인데 무대는 베네치아란 말이에요. 베네치아에 다 백인들인데 혼자 흑인이고 애초에 용병이에요. 용병으로 왔는데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아내랑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는 백인이면서 가장 잘 나가는 명망가의 딸인 데스데모나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데스데모나랑 결혼하고 너무 사랑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계속 불안했겠죠. 그거를 갉아먹은 것이 바로 이아고. 야구 너무 싫어요. 근데 이아고도 여기서 보면 질투의 화신이에요. 오셀로뿐만 아니라. 이아고는 자기가 부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진하면 이제 나를 총애할 거라고 생각했던 오슬로의 부관으로 활약할 수 있겠지 했는데 엉뚱하게도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고 이랬는데 전쟁 경험이 거의 없는 새파란 단 명망가의 아들이라는 캐시오라는 사람을 부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오셀로에 대한 총애가 사실은 캐시오한테 가버리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관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캐시오를 먼저 거꾸로 때리는 행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캐시오가 사고를 치게 되니까 너 사고를 친 데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스데모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라라고 하고 네. 가서 부탁을 하게 하는 것을 포착하게 해서 오델로 봐라. 저 젊은 캐시오를 당신의 아내인 데스데모나가 만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허물어뜨리는 얘기인데 네.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Mother's baby, father's maybe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Mother's baby, 엄마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출산을 자기 하고 딸인 그 아이가 걸 자기 알죠. 딸인 걸 100% 알죠. 자기가 낳았잖아요. 내 모습 나왔으니까. 네.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물학적인 어떤 육안으로 봤을 때 맞아요. 100%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ather's maybe 이제 라임을 맞춰서 네. baby maybe가 되는 건데요. 수많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봐도 자기 배우자의 감정적인 배신과 육체적인 배신이 있다고 했을 때 여성은 자기 배우자의 감정적인 배신에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남성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육체적인 배신을 더 못 견뎌해요. 왜 그럴까라는 건데 남성이 육체적인 배신을 못 견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father's baby, maybe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내가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육체적인 배신을 했다고 쳤을 경우에 내 아이가 아닌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어떤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핏줄에 대한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감정적인 배신을 더 못 견디느냐? 여자는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인간의 아이는 일단 굉장히 유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보살핌이 키우는데 많이 너무 많은 양육을 이 맞아요. 남녀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불충하게도 아이만 해놓고 그냥 유기를 해버리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여자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충실한 양육 참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배신을 못 견디고 남자는 육체적인 배신을 못 견딘다라는 것이 보통 많은 설문조사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실험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그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에서 이제 그 참여하는 분들,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남성, 여성 나눠가지고 뭐가 더 불쾌한가? 그러면은 그 남성은 가장 불쾌했던 게 나의 연인이 다른 이성과 스킨십 하는 걸 목격했을 때 가벼운 스킨십도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네. 근데 여성이 불쾌한 거는 스킨십보다도 내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는 걸 봤을 때 친절하게. 네. 우리가 식당 가면 고모 이러지 않잖아요. 식당은 이모 이러잖아요. 모계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요. 모두가. 그렇죠. 식당 고모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모 이러면 너무 그렇죠. 웃기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모가 친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계 쪽이 무조건 더 친근하게 느껴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불륜을 감지하는 능력. 여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남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불륜? 상대방의 네. 그러니까, 불륜을 감지하는 촉? 네, 촉. 보통 여성이 촉이 좋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실험을 해봤는데 남성이 평균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남성은 항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아, 네, 그래서- 원래도 확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래전부터 이걸 감지하는 능력이 남성이 더 뛰어나게 발전을 했대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항상 그 전제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오랜 그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은 바람직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존재를 당위로 착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질투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질투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요. 어찌됐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궤도님 이야기한 옛날에 집으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할머니. 집으로! 네, 펑펑 울었어요. 네. 네, 할머니 글자 근데 가르쳐 주는 거. 거기 보면 그 자막이 영화를 못 봐. 네.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모든 외할머니에게 바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할머니에게 바치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외할머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할머니랑 더 친한 경향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할머니 입장에서 손주는 100% 자기 손주예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낳은 딸의 딸이 낳은 아이니까.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장 먼 것은 친할아버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수치화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걸 느끼고 상대적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중에선 친할아버지가 가장 덜 느낀다는 맞아요. 거예요. 심지어 외할머니는 미토콘드리아는 완전 모계 유전이거든요. 100% 외할머니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내 거야. 그렇죠.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예요. 아.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 한참 나오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맹목적인 질투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그러네요. 저는 시기, 뭐 질투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녹색이거든요. 그쵸. 저 질투 녹색 색깔. 옷을 입고 오기도 네. 했죠. 근데 그게 원조가 셰익스피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 표현에 너무 질투심에 막 이글이글거리면은 turn green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green with envy 이러는데 그게 처음에 셰익스피어가 이 오델로에서 그 이아고가 그 오델로한테 오히려 막 질투심이 나게 부추기면서 질투심을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투심이라는 거는 green eyed monster입니다. 아하. 녹색 눈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에서 유래해서 그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녹색으로 인식을 하게 됐대요. 인사이드 아웃에 이번에 새로 등장한 감정 중에 불업이 있잖아요. 네, 불업이. 불업이도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아, 그랬죠. 네. 아. 근데 걔가 영어로는 엔비인데 네. 약간 엔비보다는 선망에 가까운 캐릭터 같아요. 아하. 물병하고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네. 저건 이제 크리스토퍼 쉬라는 이제 미국의 그 행동 경제학자인데요. 어허. 이 사람이 중국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한 그런 결과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느끼는가에 관한 건데 피험자들을 그룹을 둘로 나눠요. 네. 짝을 그려서
가난한 그룹과 부자인 그룹 사전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을 이쪽으로 나누고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나눠서 2명씩 짝을 지게 한 다음에 가난한 그룹에는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일단.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기본적으로 3mm짜리 다이아몬드를 한 명한테 주고 바로 옆에 보이는 사람한테 4.4mm짜리 다이아몬드를 주고 이번엔 부자 그룹한테 5.8mm짜리 다이아몬드를 주고 7.2mm짜리 다이아몬드를 줘요. 이게 왜냐하면 1.4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4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해서 당신이 가지게 되면 당신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한번 상상해서 그걸 수치화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서로 얼만큼의 다이아몬드 존재는 아는 상황.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얘네 둘만 아는 거죠. 가난한 그룹은 서로만 알고 있고 부자는 둘만 알고 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행복감의 차이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예. 유일하게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같은 그룹 내에서 상대보다 내가 많게 받는가 적게 받는가만 영향을 줘요. 상대적이라는 거네. 예를 들면 가난한 그룹에서 4.4mm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보다 부자인 그룹에 있는 가장 큰 7.2mm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그 그룹 안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로지 비교를 통해서만 행복감을 느낀다. 라는 뜻이겠죠. 더 재밌는 것은 다음 두 번째 실험인데 예. 이번엔 물병으로 실험을 해요. 네. 똑같은 그룹에게 물병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는 물병 안에다가 12도짜리의 물을 채워서 물병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22도 조금 더 네. 따뜻한 그다음 부자 그룹한테는 32도, 42도를 줘요. 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좀 따뜻한 이 물병이 있는데 이걸로 욕조를 채워서 목욕을 한다고 생각해라. 그랬을 때 행복감을 수치화하라. 네. 똑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차이가 생겨요. 절대적으로 달라져요. 가난하건 부자이건 아무 상관없고요. 12 물병 갖고 있는 사람보단 22 물병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요. 따뜻하니까. 22보다는 32, 32보다는 42가 더 네. 행복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로 목욕하는 것 같은 것, 잠을 자는 것 같은 것 이런 건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욕구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비교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정량화된 비교가 어려울수록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잠이라든지 먹는 거.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향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우주로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해왕성만 가도 네. 그냥 산이에요, 산 다이아몬드가.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너무 부러울 때는 해왕성 가면 널렸어. 가는데 얼마 걸리는데요? 다이아몬드 다 써도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대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꼭 해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인드를 우주적으로 가야 돼요. 대자연을 이렇게 보면 뭐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고 다 티끌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또 일깨워주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소개해 주세요. 네, 베가본드라는 네. 만화가 있습니다. 잘 붙어요? 그 본드가 아닙니다. 이게 통역사인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베가본드라는 작품은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아 미야모토. 그 검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원작이 따로 있는데 이걸 이제 만화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죠. 캐릭터의 느낌도 많이 바뀌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천하제일이 되고 싶었던 한 검객의 성장 스토리인데 너무도 많은 강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장기 휴재 중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겪는 경험 동안에 질투와 선망, 동경을 계속 돌아가면서 성장하고 그 마지막에 다다른 곳에 거기서는 이제 질투가 없어요. 네. 타케이코 이노우에라는 네. 작가분, 슬램덩크로 유명한 분이죠. 슬램덩크.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분인데 베가본드. 사실 이 슬램덩크라는 작품에도 질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강백호. 이 친구는 되게 풋내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뛰어나고 멋진 서태웅이라는 그 선수를 동경을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성장을 해요. 풋내기였던 이 선수가 키만 커고 점프만 잘했던 선수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역전골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둘이 탁
치는 하이파이브를 치는 그 장면이 너무 명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질투가 마음을 많이 휘감을 때 그 네.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꿈꾸는 목표란 무엇인가, 그 목표의 끝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을 생각을 해요. 노머 피플은 뭐예요? 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여성은 금수저 집안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거의 왕따를 당하는. 네. 근데 남성이 그 집의 그 가정부의 자식입니다. 네. 근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싸입니다. 인기인이에요. 근데 이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또 질투와 동경과 고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많겠죠. 아마. 예, 그래서 양쪽 다 서로의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천황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게 또 치유되기도 하고 좀 막 더 붉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약간 굉장히 평범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노멀 피플. 네, 그래서 아마 노멀 피플 네.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안현모님은요 밑에 페스트 라이브스라고 쓰셨네요. 네. 사실 질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막 페스트 라이브스에 네, 서로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스토킹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떠올라서 그것도 워낙 조금 많으니까. 좋은 건 없을까? 반대로 오히려 네, 질투를 할 만한 상황인데 그 질투를 잘 다스리는 게 너무 좋았던 영화가 패스트 라이브스거든요. 너무 잘 골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랑 혜성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네. 우리나라 미국 출신 영화인데?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셀린 극본을 쓰고 감독을 했어요. 넘버 3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너무 넘버 잘. 3 만든 감독이 송능한 감독님이고요. 네네네. 그분 따님이에요. 와, 셀린 셀린 송 아, 감독. 네, 셀린 영화 감독 그러면 가족이네요. 그렇죠. 와, 근데 이 두 사람이 12살 때까지는 한국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네. 서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네. 친하게 지내던 그냥 짝꿍 같은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12살 때 여자분이 이제 아빠, 엄마를 따라서 이민을 가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우연히 SNS를 보다가 이 혜성이가 본인을 찾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혜성이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남자죠. 유태호 씨가. 아하.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화상으로 근황도 주고받고 하는데 12살 때 보고 그럼 처음 보는 거예요? 일단 화면으로. 괜찮게 잘 컸나 보네요. 네. 왜냐면 화상 딱 켰는데 아, 네, 로그아웃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렉이 걸리는데 너무 다행인 게 생방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나는 공개 방송 때 기대되네요. 궤도님이랑은 생방은 못 할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방송 생방이면 기대돼요. 또 어떻게 나는 와. 그럼 근데 혜성이? 혜성이가 네. 드디어 미국으로 와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와요. 그래서 둘이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어릴 적 풋내기 적 서로 이렇게 좋아했던 너무 반갑겠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헤어진 사이인데 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싱글이 아니라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요. 아하. 아서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을에 이쯤 되면 관객들이 볼 때는 남편이 질투를 하겠구나, 회방을 놓겠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 뭐 예를 들면은 그 혜성이를 봤는데 뭐 요즘 뭐 한대? 뭐 직업이 뭐래? 잘 나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미국에 왔대? 아. 언제 간대? 뭐 밤중에 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뭔가 비하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런 감정이 왜 안 들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시절에 이 아내가 뭐 교제했던 만났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헌칠하고 훈남인데 당연히 불안하고 속도 쓰리고 걱정도 되고 지금 둘이서 뭐 하고 있을까 그때 그런 마음이 내가 있겠죠. 만약에 뉴욕에 왔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사귀었을까? 헤어졌을까? 부부가 됐을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이거를 막 겉으로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그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 아내가 침대에서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한국말로 잠꼬대를 하니까 이 백인 남편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바로 번역기 켜가지고 한번 들어봐야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TMI로는 실제 이 아서 역할을 한 배우가 한국인 부인이랑 살아요. 아 진짜. 한국말을 잘한대요, 실제로는. 그것도 그런 우연이 있더라고요, 캐스팅에.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신이 자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말조차 내가 이해하고 싶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냥 이 내가 모르는 이 과거의 일부 조각, 이 아내의 어떤 과거, 전생 같은 그 일부를 나도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막 그냥 부정하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치정 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혜성이와의 과거는 정말 그냥 전생, 지나간 과거의 한 부분이고 패스트 라이프스. 저는 너무 그 질투를 우리가 흔히 막 영화에서도 너무 흔하게 소재로 사용하고 너무 당연한 걸로. 예, 너무 이런 삼각 구도에서는 을에 나오기 마련인 감정인데 이거를 잘 소화시키고 컨트롤해서 결국은 이 현실 속에서의 지금의 인연을 더 소중하게 지켜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참 좋게 봤어요. 이게 현실적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쵸? 왜냐면은 12살 때잖아요. 24살 때 헤어진 전 여친 남친은 안 만납니다. 다시 들춰볼 필요 없는 연인. 제가 볼 때는 인연이다. 그 정도 나이면은 본인들이 선택한 결말일 것이다. 하지만 10대라면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결말이라 그거는 아마 둘 사이에 어떤 굉장한 다정함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만나는 거는 남녀를 떠나서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남편이 좀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 존 예. 마거로가 맡은 그 남편이 아서가 그것을 뭐 용인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어쨌건 그 질투 없이 이렇게 아내를 흔쾌히 보내주는 이유가 지금 가서 만나는 아내는 지금 이 나이의 아내가 아니고요. 맞아요. 12살 때 아이가 가서 그쵸. 12살 때 걔를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그 영화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돼서 근데 저는 그 진짜 비행기에서 내 앞자리에 누가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뭐야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포스터를. 그렇게 본 보셨군요. 영화가 패스트 라이브스예요. 어파이어는 뭐야? 어파이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방금 전에 안현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반대 사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바람직 좋구나. 버전이 패스트 라이브스라면 아주 부정적인 질투. 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인 사람이 레온이라는 남자인데 자기 친구랑 함께 이제 여름 별장에 가는 거예요. 친구의 별장으로 가서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작가니까 탈고해서 작품 다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갔는데 자기 둘만 쓰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숲속에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는데 그날 밤에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게 소리로 다 들리니까 그 남자가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또 다른 남자랑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하는데 이게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바다에서 안전요원 하는 남자인 거예요. 네. Nadja Stecher ist Bademeister. Der da oben. Echt jetzt? Ist zumindest der letzte Nacht hier war.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자기의 마음과 그 여자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안전요원이라는 직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우월함을 직업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는 안전요원이어서 되게 열등감을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몸도 좋고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안전요원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실제로 외모가 더 훨씬 더 뛰어나고 멋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저렇게 셋이서 주인공이에요? 네네. 그 친구까지 모두 4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그 여자와 또 그 여자와 관계가 있었던 남자와 또 친구 사이에서 또 모종의 일들이 벌어지죠. 재밌겠는데요? 이 여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온전히 그 질투와 시기와 이렇게 막 이렇게 뒤섞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로맨스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훌륭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또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술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모가 섞여서 굉장히 풍부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네. 재밌는 것은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인 레온이라는 남자가 가장 둔한 사람이고요. 극 중에서 산불이 나는 것도 제일 늦게 알고요. 차가 고장 나는 것도 제일 늦게 알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고요. 그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눈치가 없구나. 가장 둔하고 또 4명 중에서 가장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밉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독특하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다. 시점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러면. 네네. 그럼 이 어파이어의 제목은 그럼 왜 어파이어인 거죠? 그 불도 산불이 나기도 나니까. 하고요. 실제로 나기도 하고 또 또 마음의 사랑의 불길에 감정? 관한. 근데 저는 그 별장에 커플이 놀러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영화 있어요. 둘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오는 비거 스플래시. 어유 그 영화도 참. 네. 그죠? 거기도 질투가 굉장히 중요한 네. 감정이. 옛날 그 맞아요. 동료지자 사귀었던 남자가 자기 딸인가를 데리고 온가 그러죠. I'm his daughter. 감독이 네. 바로 또 저걸 만든 사람이에요. Call Me By Your Name.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순한 버전이 색감이랑 이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네. 독한 버전. 맞아요. I need more treasure. Throw your watch in. I'm reading. Well, I need a shipwreck. You're in a chair. 저는 별장 하니까 가면산장 살인 사건. 이 작가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여기도 질투가 있어요? 여기도 질투가 있죠. 여기도 사랑이 있고. 하지만 반전이 제일 큽니다. 최근에 봤던 또 페어플레이라는 영화도 커플인데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녀요. 둘 다 투자 회사에 다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승진을 할 뻔했다가 결국은 여자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아하. 어떻게 했길래 남자 상사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승진을 하냐 질투 이러면서, 때문에 아예 네. 이상한 식의 비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커플이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저튼의 여주인공이거든요. 자,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오늘이 벌써 10회째라서요.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지금쯤이면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많이 쌓였죠. 티끌 모아 태산이네요. 보조적으로 설명한 콘텐츠까지 하면은 그죠? 뭐 한 4, 50개 되지 않을까요? 네. 어. 와, 우리 무슨 DVD 가게 같은 거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모아서 네. 와, 그런 거 1일 카페도 재밌겠다. 팝업. 우리가 추천한 콘텐츠를 이렇게 다 공간에 모아놓고 1일 팝업 이벤트로 영화도 상영하고 책도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사인회 하고. 스타는 마인드가 달라. 사인회를 하겠다. 아니 사인회를 해야 옵니다 사람들이. 자, 어떤 분들께 어떤 콘텐츠를 추천해 볼까요? 베가본드. 거기서 사실 질투가 이 미야모토 무사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본인보다 잘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얘가 어떻게든 그걸 또 막 이기고 막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양을. 그래서 근데 그 결말로 갈수록 다른 느낌을 받는다. 네, 그래서 질투가 많은 분들께 치열한 질투의 끝에 도달한 그 궁극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를 추천할게요. 질투의 가장 성숙된 버전을 볼 수 있고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어파이어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주인공은 사실은 자기 바깥에 있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여서 그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일을 그르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 어파이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게 우리가 어느덧 10회차를 맞이했고요. 잠시 재정비를 거쳐서 저희가 시즌2로 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시즌1의 마지막 녹화거든요. 10회를 쭉 녹화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10번의 만남. 일단 저는 이제 사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감정이 그대로다 얼굴에 티가 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가 너무 난다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가 난다는 건데 근데 댓글 그동안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는구나. 그게 제일 신기했고요. 동진 평론가님도 댓글을 보시는구나. 그럼요. 댓글 보죠. 근데 모르실 수가 없는 게 네. 평론가님이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저는 웃음소리 제가 녹음해놓고 듣고 싶어요.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이 이런 거 나오면 챙겨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면서 하셨는데 너 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딱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제발 웃지 좀 마라. 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경박스럽다? 없어 보인다. 웃는 거를 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다.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회차당 한 30만 명 정도는 웃는 거 보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시 나는 없어 보여야 프로그램이 사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니 근데 궤도님 웃음소리도 너무 좋아요. 특징 네. 있어요. 저는 웃는 성량감이 거 편집해 있어요. 주세요. 네. 웃음소리 좀 경박. 그거 알아요. 궤도님은 다 편집해달라 그래요. 아, 뭐 말만 걸면 방송 전문가야. 이거는 나가면 안 돼요. 전 이런 거는 알리고 근데 싶지 않아요. 그거 이상으로 편집해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정말 많은 거는 무삭제, 편집 안 돼, 안 한다고? 더 길게 올려주세요 이러는데 궤도님이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무삭제본을 못 맨날 말해달라 그러면 뭐 카메라 없을 때 4시간 라이브로 가시죠. 근데 그거 그대로 다 올리면 지치세요. 맞아요. 그럼요. 네, 다 쓸데없는 소리도 많고. 나 이거 풀 버전 나가면은 현모님 날아가요. 무슨 근데 진짜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하는 프로들 중에서 최근에 보기 시작한 것 중에 가장 재밌다.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야 이제 공중파를 뛰어넘는 방송들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시즌 1을 마치면서 이건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 나이가 됐을 때 지금 하시는 거 반만 따라해도 나는 목적을 달성한 거겠다. 아니 이건 10회가 아니고 거의 끝날 때 무슨- 지금 끝나는 아니 약간 분위기야. 제 목표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분야가 다르지만 이거 약간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소감에서 마틴 스코세지에게 모든 걸 배웠다 이러는 거랑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상은 봉준호가 탔잖아. 나 존경 안 받고 상 내가 타고 싶다고. 저희 시즌2에서 이렇게. 즐겁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쉬는 동안 목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추천해 주신 것들 제가 맞아. 일주일 안에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쉬는 동안 영화랑 책이랑 다 찾아보는 게 또 저만의 밀린 것들. 미션이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왜냐면 나도 아까 그 패스트 라이브에서의 아떠처럼 두 사람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하는 거를 항상 네. 보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하얀 로냐프강도 보고. 하얀 로냐프강은 진짜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면 이거 많이 하시죠. 진짜 작가님이 샤웃아웃 해서 맞아요, 고맙다고 글 올리셨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인데 네. 작가님 직접 고맙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SNS에. 그래갖고 작가님도 이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시즌 2에서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트라이브 앱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이프 플러스 TV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후하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분발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